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도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았는데요. 냉정하게 돌이켜보자면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만 잘해도 인생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들 하지만 막상 누구 하나 하는 그 결혼이란 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젊었을 때는 결혼도 파혼도 이혼도 다 저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영 안 올 줄 알았더니만 부록의 나이가 코앞에 다가오고 정신 차려보니 남들은 저 중 한두 개만 겪는 걸 저는 셋 다 해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프고 후회스러운 적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 이것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발판이었음을 느끼네요. 첫 번째로 겪었던 파혼은 32살 때였어요. 그땐 일에 미쳐있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의 권유로 겨우 조건이 엇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선을 봤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수입도 넉넉하게 버는 데다 나이 차이도 적당한 소위 말하는 결혼 상대로서 최적의 상대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라곤 아무데도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스파크가 안 튀었어요. 누가 이 나이에 순정을 찾아. 적당한 사람 만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라져. 같이 살다 보면 정 붙고 그럼 가족 되는 거야. 어차피 천년의 사랑을 해도 세월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우애로 살게 돼.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속 안 썩이는 남자가 최고다. 워낙 괜찮은 조건이었고 제 나이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진정으로 저를 위하는 조언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기에 저 역시 처음엔 잘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져도 맨날 같은 이야기에 지루해도 성격 차이에 깜짝 놀랄 때가 많아도 웬만하면 비위를 맞춰주며 만났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 나중엔 제가 지치더라고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알맹이도 없는 대화가 반복되고 마주치는 눈빛에 어떤 애정도 묻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점점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커져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막상 결혼을 엎을 자신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결혼식 2달 전 친한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신랑 신부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뚝뚝 흘러나왔거든요. 2달 뒤 있을 나의 결혼식에 나와 내 예비 신랑은 저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상상해봤지만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만나는 일 핑계, 체력 핑계, 곧 있으면 살림을 하친다는 핑계로 데이트조차 줄어들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까지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정말 부러움과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예비시댁이 구해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었어요. 짐도 다 싸놓고 나왔는데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천수업장 돌릴 사람한테 다 돌렸고 내일은 이사하는 날 아니니? 왜 그래? 김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그땐 다 싸우면서 연애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연애한 적 없다고요. 엄마,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저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랑 가족이 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큼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2달 전에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토냈어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준비한 혼수는 새로 구한 제 자취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엄청나게 실망하며 속상해 하셨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하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생각보다 효율증은 엄청났어요. 예비시댁에서 날아온 비난 어린 전화는 물론이고 파혼하자는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예비신랑의 눈빛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냈죠. 사랑 타령하면 언젠가 너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아? 20대도 아니고 우리 나이 때 하는 결혼이 다 그런 거지. 그땐 다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연애 따위엔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일에 전념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운영 체계를 확실히 잡고 메뉴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신경을 쏟다 보니 입소문을 타며 매체에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죠.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큰 성공을 거머쥐며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었어요. 지아나, 너 정말 부럽다. 우리 나이의 여자들 거의 애 키운다고 일 끊기고 집에 박혀서 집안일만 하잖아. 나도 너처럼 성공한 CEO까진 아니더라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내가 번 돈 마음껏 쓰면서 사는 게 소원이야. 에이,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래도 사랑하는 딸도 있고 가정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긴 하지. 돈 많이 벌어도 외롭니? 나는 돈 많으면 안 외로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이야. 주변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30대라는 타이틀 아래 화려해 보이는 제 모습을 부러워했지만 가끔은 오히려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걸 함께 나눌 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내심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업을 키우면서 주변에는 어떻게든 이득으로 얽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원래 알던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바라기만 하는 모습에 지쳐갔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줄 반려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 하나가 그러더군요. 대표님, 저희 사촌 오빠 친구 한번 소개받아 보실래요? 뭐?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소개는 남사스럽게. 아이, 뭐 어때요? 사촌 오빠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엄청 착하고 잘생겼대요. 그런 사람이 결혼은 안 하고 여태 뭐 했대? 그러게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 크고 카리스마 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데 딱 대표님 같아서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됐어. 이제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건 지긋지긋하다니까.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저도 사진 봤는데 진짜 무슨 배우처럼 생겼다니까요. 만나보고 별로면 관두시면 되죠. 저보다 훨씬 직원의 집착 어린 권유에 못 이겨 딱 한 번 나가서 식사만 해보기로 한 자리였어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하물며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긴 뭘 좋아하겠나 싶어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어요. 처음 만난 순간 왜 그렇게 그 직원이 호들갑을 떨었는지 납득은 간다는 게 그 사람의 첫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장태훈이라고 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 관리한 티가 나는 훤칠한 사람이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인 것도 호감을 사기 충분했죠. 저는 동네에 작은 커피집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감사하게도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분들이 많아서 꽤 오래 장사하고 있네요.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 정말요? 저도 처음엔 돈넷 장사로 시작했어요. 단골 장사가 진짜 어려운 건데 잘하고 계신가 봐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분께 그런 칭찬을 받다니 부끄럽네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동종업계다 보니 말도 꽤 통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남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직 나이를 못 들었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32살입니다. 어머, 정말요? 저보다 어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보자마자 연하인 건 알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라 동안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기껏해야 4살 정도 차이 날 줄 알았는데 무려 7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요즘 세상에 남자 나이 32이면 결혼을 해도 빠르다는 소리를 듣는 나이인지라 갑자기 확 부담이 되더라고요. 띠동갑 넘어도 잘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세상에 7살 차이로 그러세요. 나이가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 말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면 저 한번 계속 만나봐 주세요. 고작 나이 때문인 거면 저는 지한 씨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엔 사회적인 시선이 내심 신경 쓰여 거리를 둬보려고 했지만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마음이 열리더군요. 이 사람과의 연애는 전과는 달랐어요. 매일 진심 어린 말투로 저를 걱정하거나 위로해주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절 봐주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연애 스토리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달콤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만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제 연애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 반응은 떨떠름하더군요. 그래, 잘생기고 착해 보이네. 근데 영 찜찜해서. 충분히 또래도 만날 수 있고 어린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차이는 별로 민감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뭐 네가 워낙 관리를 잘했으니까 괜찮은가? 주변 사람들은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숨은 뜻은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사람이 널 왜 만나? 하는 느낌이요. 아기가 있다기보단 저를 걱정해서였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사랑을 주변 사람들은 사랑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런 미적지근한 반응들 때문에 늘 의심의 눈초리로 애인을 바라봤지만 애인은 매번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저를 녹였어요. 내 친구들은 당신 엄청 의심해. 혹시 돈만 보고 나한테 붙은 거 아닌지. 뭐? 나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래? 참, 누나 친구들도 너무하시네. 요즘 10살 훌쩍 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런 커플들 되게 많아. 누나 주변에 없는 거지. 그렇지? 하긴 TV 보니까 16살 차이도 사귀더만. 애들이 부러워서 그런가 봐. 그치, 누나 친구들 대부분 결혼했다면서. 애 키우면서 남편이랑 한참 사이 안 좋을 때지 뭐. 누나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연하 애인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부럽겠지. 그런 말들 너무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봤자 우리 둘이 좋다는데 어쩔 거야. 안 그래?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1년이 갔어요. 딱 1주년이 되던 날 1주년 기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레스토랑에서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누나, 내가 누나에 비해 가진 건 없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파혼은 해봤는데 프로포즈는 받아본 적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눈빛으로 평생 함께 하자는데 거절할 이유 따윈 없었죠.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아직 그 사람은 어리니까 연애를 좀 더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 친구들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내 가정을 얻길 원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시댁에서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유명한 레스토랑 대표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 주겠다는데 우린 감사할 따름이지. 이렇게 성공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축하할 일이지. 예비 신랑보다 경제적인 능력이야 있었다지만 그건 어찌 보면 나이 차이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상견례하기 직전 그제서야 갑자기 예비 신랑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나, 사실은 말이야. 나 애가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지?
아니,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진짜야.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사고를 쳐서 가진 딸이 있어. 그럼 처음 결혼하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건 아니야. 애 엄마랑은 결혼 안 했어. 그래도 아이는 낳은 이상 책임져야 하니까. 애 엄마한테 양육비는 어느 정도 보내주고 있었거든.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해? 혹시나 내가 말해버리면 누나가 마음이 뜰까봐. 나 정말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랬어. 용서해줘. 처음엔 너무 놀라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겁이 나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내 속은 기분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더군요. 계속 집 앞에 찾아와 용서를 빌고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 매달렸어요. 저도 문제죠. 태어나 처음으로 열렬하게 좋아해본 남자가 그렇게 매달리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혹시나 결혼이 파토날까봐 겁났겠지. 너무 놓치기 싫었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막상 결혼식 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쩜 이렇게 훤칠하냐. 너 정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내심 뿌듯했죠. 신혼 역시 너무 달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동화 속 결말 같은 나날이 시작된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마음속 한구석엔 저도 모르게 불안함과 찜찜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언뜻 남편이 제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나 미심쩍은 순간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조심하려고 노력한 모양이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 균열이 갈 만한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나 카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수익이 영 안 나와서. 이대로 계속 장사하다간 손해가 클 것 같아. 뭐? 그동안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잖아. 그랬었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마이너스여서. 남편은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내내 적자였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 상세 매출 내역을 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정말 남편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지경이었죠. 그래, 그럼 우선 정리하자. 최대한 빨리.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나 당신네 가게에서 일해도 돼? 그때 마침 새로 여는 점포가 있어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막판에 좀 적자긴 했어도 남편이 혼자 창업해서 가게를 운영해왔던 경력이 있으니 남편을 믿고 맡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어. 이번 5점은 당신한테 한번 맡겨볼게. 대신 이건 내 가게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봐.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라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도 매출은 괜찮게 나올 거야.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잘할게. 그렇게 남편에게 그 지점 운영을 맡기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가게를 맡겨도 되냐고 걱정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의 커피집이 망한 이유는 남편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여보, 혹시 내가 가게 안정화시킬 때까지만 양육비 좀 빌릴 수 있을까? 카페 수익이 안 좋아서 애기 엄마한테 계속 못 보내고 있었거든. 딸 걱정도 되고. 어머, 당연하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보낼 건 보내야지. 얼마 정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200씩은 보내고 있었거든. 참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애 엄마한테 잘 전달하고 다 적어놨다가 가게 잘 되면 꼭 다 갚을게. 가게 운영이나 잘해줘. 운영 잘 되면 당신이 직접 양육비 보내고. 고마워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와이프 복은 있나 보다. 이렇게 천사 같은 와이프라니. 양육비 같은 건 당신이 화를 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여보.
솔직히 남편이 결혼 전 만든 자식의 양육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반길 일은 아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의 과거 철없는 실수로 인해 어렵고 혼자 육아를 하고 있을 여자와 태어난 딸아이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같은 여자로서 외면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의 일은 제 일이기도 하고 괜히 양육비 안 줬다가 그쪽이랑 제가 직접 접촉을 해야 하거나 원수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고마웠는지 제게 더 잘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괜찮았어요. 한 번은 결혼 1주년 선물로 남편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평소 남편이 엄청 갖고 싶어 하던 고급 브랜드의 빈티지 시계를 선물했어요. 여보, 세상에 내가 이거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덕분에 차 보내. 정말 고마워. 나는 별로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나는 당신한테 받은 꽃다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무리해서 비싼 선물 살 필요 없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남편이 미안해하고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도 진심이 전해져서 정말 그걸로 충분했어요. 손목에 찬 걸 보니 평소 남편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고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간 남편은 손목에서 시계를 떼놓지 않고 열심히 차고 다녔어요. 빈티지라 값이 좀 나가는 선물이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해주니 참 선물 줄 맛이 난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남편의 손목에서 시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요즘은 왜 시계 안 차고 다녀? 어? 아, 그러게 깜빡했다. 다시 차고 다녀야지. 아,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주춤거리는 남편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디다 뒀는데? 말 나온 김에 차고 나가자. 그럴까? 그래, 뭐. 액세서리함을 뒤지던 남편이 갑자기 놀란 듯 서둘러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잃어버렸어? 아니, 잃어버리긴. 내가 설마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겠어? 기념일 선물인데. 그럼 왜 그래?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도둑을 맞은 것 같아. 뭐라고? 도둑을 맞았다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 있잖아. 그분 남편이 얼마 전에 이모님 데리러 오는 걸 봤는데 손목에 내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벌어서 사신 거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시계가 없는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이모님이 나랑 몇 년 된 인연인데 이때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니셔. 잃어버려 놓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마. 그럼 내가 거짓말을 친다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가족인 나보다 그분을 더 믿어? 나도 당연히 이모님 믿고 싶었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끙끙 앓고 당신한테 말도 못했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모님 편만 들 줄은 몰랐어. 난 당신 말이면 뭐든 믿는데 서운하다 정말. 처음엔 이모님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이모님 편을 들었지만 남편의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이 그 시계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고 소중해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쳐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모님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끝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찜찜한 마음에 이모님과의 연을 끝내고 새로운 이모님과 계약을 하게 됐죠. 오랫동안 함께한 이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에 퇴직금은 많이 챙겨드렸지만 이모님이 떠나고 난 뒤 예전만큼 집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가끔은 후회도 들곤 했어요. 하지만 도난 관련 문제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자초지종을 다하는 절친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네 남편이 잃어버렸다던 시계 아니야? 너희 동네 중고장터에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그거 빈티지 제품이라 잘 없는 건데? 잘못 본 거 아냐?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니
정말로 위치가 저희 동네로 뜨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남편의 것과 똑같은 시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모님이 정말로 가져갔다가 파시는 건가? 이모님은 정리했어. 이모님 댁이 이 동네랑은 꽤 거리가 있어서 이모님은 아닐 것 같은데. 뭐야? 그럼 설마 니네 남편이? 내가 거래하는 척하면서 나가볼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해. 누가 동네에서 잃어버린 거 주워다 파는 거겠지. 아, 하긴 그렇지. 그 시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지. 구하기도 어려운 시계인데. 그렇지. 대충 수습은 했지만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떠봤어요. 여보, 우리 동네 중고 사이트에 당신 잃어버린 시계랑 똑같은 거 떴다더라. 당신 그거 잃어버려서 엄청 속상해했잖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다시 사볼까봐. 시세를 대충 알았는지 프리미엄까지 붙었더라. 뭐? 뭘 그렇게까지 해. 됐어 여보. 나 그 시계 잠깐 차고 다녀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해. 그 비싼 걸 어떻게 다시 사줘. 가격도 더 올렸다면서. 나는 됐으니까 이제 그만 시계는 잊어. 응?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시계 주워간 거면 굳이 얼굴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나는 이제 시계 안 찰 거야.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며 허둥지둥 대더라고요. 보통 아끼던 시계를 누군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으면 화를 내거나 놀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판매자와 접촉해보겠다는 사실에 더 놀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화를 한 이틀 후 찾아보니 그 시계는 거래 완료 처리가 되어 글이 내려갔더군요. 어쩌면 정말 남편이 절친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남편이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일까? 의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넘어갔죠.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4호점에 보내놓았던 친원 직원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가게에서 점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뭔데? 정장님 친구분들이 놀러와서 점장님도 가게 보시다가 같이 한잔 하셨는데 가게가 좋다. 이런 곳 대표를 잡다니 성공했다. 이런 농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남자들끼리 띄워주기 식으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있으면 다 내 거지 뭐 하시더라고요. 농담조로 하시긴 했지만 뭔가 조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조심하세요. 잘릴 각오로 말씀드려요. 무슨 소리야. 너처럼 일 잘하는 직원을 왜 잘라. 아무튼 전해줘서 고마워. 남자들끼리 술 취하고 가는 농담이라지만 지나치긴 했네. 내가 남편 단속 잘못했다. 나한테 말하기까지 고민 많았을 텐데. 고마워. 불안해하는 직원을 대충 다독였지만 제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제 이야기가 남편의 진심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서 저에겐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제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길래 안 받았는데 하루는 연달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있다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제 또래의 웬 여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한 씨 번호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장태윤 씨 애기 엄마예요. 지금 오빠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 맞으시죠? 아, 저한테는 무슨 일로? 순간 등줄기가 선을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게 보내주더니 이젠 안 보내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혹시 지한 씨가 보내지 말라고 시켰나 해서. 지한 씨는 성공한 CEO라 그 돈이 별거 아니겠지만 저랑 제 딸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남편 과거가 부끄럽고 싫으시겠지만 저랑 제 딸도 사정 좀 봐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보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은 제 돈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받은 적이 없는데 몇 달째 연락도 안 되고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남편 통해 전달할게요. 통화를 오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니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던 존재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기분이 무척 싱숭생숭하더군요. 게다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맞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주는 양육비 애 엄마한테 잘 보내주고 있어? 어? 아,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당신은 그쪽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의 연락 끊고 양육비 안 보낸 지 몇 달째라고.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아니, 그 여자가 요새 돈이 부족한가? 무슨 헛소리를 해. 그것보다 당신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당장 차단해. 아니, 됐고 그 돈 어쨌냐고. 왜 말을 피해? 어쩌긴 뭘 어째. 꼬박꼬박 보내줬다니까. 그 여자가 거짓말 치는 거야. 당신 돈 많은 거 알고 어떻게 더 뜯어볼 수 없는지 접근한 거라고. 둘이 연락해서 좋을 거 없잖아. 번호 바꿔. 당신한테 양육비 받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 여자 전화까지 받게 할 순 없어. 그 말 믿어도 돼?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을 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 내 딸도 있는데. 남편이 하도 펄쩍 뛰면서 번호부터 차단하려고 하길래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계속 제 마음속 한구석 의심을 키워냈죠. 대표님, 4호점 인테리어가 좀 이상한데요? 대표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리뉴얼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하루는 저희 직원이 와서 4호점 리뷰를 들이밀길래 봤더니 언제 한 건지 갑자기 4호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메뉴판도 본사에서 정해준 디자인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깔끔했던 가게 안에 이것저것 걸어 번잡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대체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하면 어떡해?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잖아. 1호점부터 3호점까지 다 같은 느낌인데 4호점 하나 정도는 색다른 느낌이어도 괜찮지 않아? 특별한 컨셉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런 아이디어는 본사 회의 때나 이야기하고 의견이 수렴되면 반응하는 거지. 점장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어떡해. 아무리 당신이 내 남편이라지만. 당신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믿고 좀 맡겨줘. 매출 올릴게. 자신 있다니까. 오늘부터 후기 모니터링 꼼꼼하게 할 거니까 반응 안 좋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때쯤엔 정말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는 남편 때문에 골이 띵할 정도로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목이 자꾸 쉬고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컨디션과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일물감이 느껴지길래 병원에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갑상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니까 안심하세요. 아무리 일찍 발견했고 완치 가능하다고 해도 암은 암인지라 하루 종일 울적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찌나 간사한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남편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기 발견된 암이니 완치율 높은 갑상선 암이니 하는 말은 쏙 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 나 어떡해? 뭐? 암이라고? 정말이야? 수술해야 하는데 늦게 발견해서 완치율이 높지 않나 봐. 세상에, 여보 어떡해. 정말 기분이 상했던 건 어떡하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 기뻐 보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죠. 우리 결혼할 때 가입했던 보험이 어딨더라?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보험 얘기부터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아픈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완치율이 높지 않다면 미래도 생각을 해야지. 보험도 그렇고 나 혼자 남아서 이 회사도 돌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 내가 죽는다는데 슬퍼하긴커녕 내 몸 상태보다 그런 게 걱정되니? 어?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무슨 암인지 안 물어봤어, 이 나쁜 놈아. 여보, 잠시만. 오해가 있었나 본데. 여보. 저를 쫓아 황급히 따라오는 남편 앞에서 방문을 닫고 잠궈버렸어요. 여보, 무슨 암인데 그래. 미안해, 내가. 남편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보험 서류를 찾던 그 모습은 평생 뇌에 각인되어 버렸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 남자 어딘가 쎄하다며 저를 뜯어 말리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어딘가 수상했던 남편의 구린 구석들까지요. 그래서 이제껏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뒤를 철저히 밟아보기로 했어요. 우선 이모님께 연락을 들어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어요. 이모님께선 억울함에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왜 그땐 안 보였는지, 너무 죄송한 마음에 다시 일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끝내 거부하시던 사례금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애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통장 입금 내역까지 보내주더군요. 말했던 대로 꼬박꼬박 입금되던 200만 원이 5개월 전부터 뚝 끊겨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통에 보내고 있던 양육비라 마지막 의리로 남편에게 보낼 돈 대신 애기 엄마한테 직접 입금해줬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곧 남이니까 저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애기 엄마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언젠가는 꼭 돈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는 치료에 전념했어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일을 잡았어요. 수술은 다행히 부분 절제술로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경과도 좋았어요. 그래도 계속 안 좋은 척을 해야 남편이 방심할 것 같아서 일부러 식사도 잘 못하는 척, 탈모가 온 척하며 쇼를 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눈은 슬픈 척해도 입꼬리는 슬쩍 올라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복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꾹 참기로 했어요. 여보,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거야? 입원해서 항암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해야지. 됐어. 어차피 항암한다고 낫지도 않는다는데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말하니 남편 표정이 굳더군요. 저를 입원시켜놓고 활기치고 다니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답답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꾸준히 제 뒤에서 저를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정황이 밟히더군요. 임대인과 짜서 임대차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려다 들켰고, 본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간판까지 바꾸면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가게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직원들과 회계팀 사람들 통해 증거를 차곡차곡 확보해 두었고, 승률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점포 불법 운영 시도, 기계 리셀, 양육비 빼먹은 것도 다 문서로 남겨 모아뒀어요. 점포 브랜드 상표권과 가맹계약 구조를 철저히 재정비해서 남편이 허튼 짓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직원들에게는 점포를 불법으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흘려 남편은 회사 내에서 사기꾼 점주라는 이미지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몸 상태 경과를 지켜본 의사는 제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었고, 완치 판정서를 들고 남편에게 갔죠. 여보, 나 이제 안 죽어. 당신 덕분에 이 나이에도 인생을 배우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이혼하자. 뭐라고? 여보, 그런 게 어딨어. 완치된 거면 나랑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네가 나 일찍 죽을 줄 알고 뒤에서 구린 짓 한 거 증거로 다 잡아놨어. 좋은 말로 할 때 고분고분 이혼하지 않으면 나 이거 다 터뜨리고 당신한테 소송 걸 거야. 그래도 돼? 약점들을 가지고 협박하니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순순히 이혼에 응해줬어요.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 때문에 본인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겠죠. 그 부분 또한 제가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놨다는 사실을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일했으면 얼마나 일했다고 난리야. 미안하지만 우리 혼인기간은 고작 1년 반. 당신 기여도는 0. 이 회사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가게야. 당신이 가져갈 건 없어.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비참한 모습만 보여주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을 평생 함께할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게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제 앞에 나타나 거짓사랑으로 저를 깜빡 속여 제가 이뤄낸 것들을 조금씩 빼돌릴 생각을 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그동안 남편이 했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소송 결과는 전부 승소였어요. 남편은 제게 받아간 양육비를 전부 돌려줘야 했고 점포를 빼돌리려고 한 죄를 달게 받아야 했죠. 여보, 이런 게 어딨어. 순순히 이혼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준다며. 그렇게 오랜 기간 날 속였던 사람이 그 말에 속아? 이혼한다고 당신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니? 그러게, 누가 사람을 그렇게 진심으로 속이래? 자업자득이야. 당신도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지.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은 이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제가 양육비를 입금해줬던 애기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탁대로 계좌번호만 기억해놨다가 정말로 돈을 갚았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는 입금 내역이었지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항상 제 집안일을 봐주시던 이모님과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내 주변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